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조금 늦어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오늘 집권 여당 방송 친명 땡명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트럼프, 시진핑 등 에이펙 20개국 정상의 초청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냐면요, 10월에 여러분들 경주에서 열립니다. 경주에서 10월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이 20개국의 회원들 정상에게 초청장을 보내는데,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미 경찰들이나 여러 가지 그 정보에 관한 우리나라 뭐 국정원뿐만 아니라 이미 경주에, 왜 에이펙 정상회담 하면 여러분들 누가 걸림돌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면 누가 걸림돌이야? 구글까? 아니에요.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면 경찰이나 이 정보기관들에서 예의주시하는 거는 민주진영이에요. 민주진영의 진보단체들. 미국이나 이런 어떤 대통령 오고 그래서 혹시나 반미 시위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구구단체들은 미국 트럼프 오면 마치 반대를 안 하거든요. 트럼프가 오면 반대를 안 해요. 그렇잖아. 트럼프 오니까 당연히 반대를 안 하는데 오히려 진보단체들이 주한미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보단체들의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만 얘기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산 엑스포나 이런 것들을 다 망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경주에서 열리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첫 대통령 당선 이후에 국내에서 열리는 큰 행사 아닙니까? 세계적인.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시진핑, 여기에다가 그 러시아의 걔 누구야 걔? 이름이 나 이거 큰일 났네. 나 이 방송 은퇴할 때가 됐나 보다. 러시아의 누구야 걔? 걔 누구야 걔? 푸틴. 그러니까 의미 있는 자리가 되는 거야. 미국, 중국, 러시아의 정상이 다 모이게 하면 이게 대박인 거죠.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중국, 러시아의 정상들이 다 모일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계속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그리고 미국과의 팽팽한 기싸움, 여러 가지 미국과 러시아가 다시 좀 신냉전 체제에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중러의 어떤 삼국 정상들을 다 초청해서 모으냐, 이것도 한번 지켜볼 관전 포인트인가 아닌가, 여러분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내년에도 재정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추경을 시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재명 대통령께서 올해 당선이 됐지만 이미 기재부에서는 예산을 벌써 어느 정도 만들어 놨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근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마비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원래는 내년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짠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결이나 이런 데서 어마어마한 그 이재명 정부의 예산이 반영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예산, 그런 게 제대로 이제 빛을 발하는데, 아마 내년에도 재정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을 시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올해 2차 추경을 통해서 이번에 7월 21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해갖고 25일부터 아마 대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체감되게 아마 지역 화폐가 나갈 텐데,
제3차 추경을 예고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대생들의 복귀는 늦었지만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의대 문제 얘기는 어제 제가 좀 짚어드렸죠. 과도한 특혜는 오히려 또다시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잘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신뢰의 문제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해결되면서 파국을 맞이한 거는요, 결국은 윤석열이가 의대 증원 문제를 진심이 아닌 그걸 선거에 이용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은 하면 한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고 국민들 누구나 이재명을 합니다라는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의대생 복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의 표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누구보다도 행정을 많이 해보신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7, 8월에 폭염기에 전기세 누진료 구간을 확대하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는 1km부터 200km까지가 가정용 전기인데 거기서 초과되면 누진제가 됐는데 1km부터 300km까지 구간을 넓혀주고 구간들을 좀 늘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10% 이상 전기세가 여러분들 들 나오는 효과가 있고, 어떤 이런 에너지 취약 계층이 있잖아요. 그때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는 여러 가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전기요금을 지원하겠다라고 세심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오늘 통쾌하고 사이다가 뭐였냐면, 대형 참사 희생자 모욕 언행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는 몸으로 체감하신 거예요. 세월호 참사할 때 그 일베들의 폭식 투쟁, 수학여행 가다가 죽은 애들 왜 국가가 책임지냐, 이런 막말을 했던 인간들입니다. 오송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놀러 나간 애들 죽은 걸 왜 국가가 책임지나, 이런 천인공도할 막말을 하는 새끼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너무 희생자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게 습관화됐어요. 앞으로 희생자 모욕하는 언행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오늘 한 발언 중에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와 너무 잘 맞아갖고 통쾌했다라고 말씀드리고, 누구보다도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러다가 옆에서 뭐라고 떠드니까 당신이 애가, 그러면 그게 아마 여러분들 아마 한 번씩 기억 보신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영상이 한 조회수가 500만 이상 나왔던 조회수인데,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아마 기억 속에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청문회 얘기 좀 할까요? 요거 얘기하고 청문회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제헌절이 다시 국경일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헌절은 어떻게 보면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헌법이 공포된 날이잖아요. 이거는 5대 국경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서 5대 국경일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제헌절인데, 국경일인데도 휴일이 아니에요. 이건 왜 그랬냐면, 그동안 이 국회가 입법기관이잖아요. 사실 이번에 우리가 내란을 겪으면서 국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헌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공감했기 때문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제안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은 시간이 없잖아, 그렇죠?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불가능해 보이고, 내년부터는 국경일 간 중요성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제헌절이 국경일로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혹시 그 MBC 그 라디오에 공수처장 나와갖고 그 인터뷰하는 거 좀 들으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저는
오동훈인가요? 이 공수처장 이름이 뭐죠? 공수처장 이름이 오동현이에요? 오동훈이에요? 오동운인가요? 저는 오동훈 공수처장의 인터뷰를 보면서 야, 윤석열이 진짜 오동훈을 제대로 사람 잘못 봤구나. 와,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 인터뷰 보니까 대단하던데? 응? 굉장히 선비 같지만 의지가 강한 분들이, 남들을 볼 때는 저 사람은 뭐 법 없어도 살 사람 이렇게 보이지만 오늘 인터뷰에서 딱 이러더라고요. 응? 그 당시 윤석열 체포 저지할 때 국민적 비난을 받았지만 그 비난을 힘입어서 다시 우리가 체포할 수 있었고, 이게 굉장히 신중했던 이유가 친위 쿠데타라고 자기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 친위 쿠데타 세력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 와, 친위 쿠데타라는 말을 딱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공수처가 앞으로 수사관들이나 검사나 이쪽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아껴주고 아끼지 말아주고, 그 다음에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아니 여러분들 되게 겉으로,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거든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판사 출신이라서 윤석열 김건희가 보면 굉장히 저 사람은 얌전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빙다리 핫바지로 본 것 같아 오동훈을. 근데 오동훈이가 나름 판사하면서 어떤 합리적으로 어떤 사안을 보는 게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늘 보면서 지금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공수처를 비판만 했지 공수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윤석열을 체포할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낸 공수처, 진짜 제대로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사실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범위는 8,000명 정도예요. 진짜 공수처는 국회의원들, 특히 국민의힘들이 공수처 그렇게 저지를 했잖아. 국힘당이 저지하면 좋은 겁니다.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일단 옛날에 그랬잖아요. 공수처가 왜 중요하냐면 검사들을 유일하게 조질 수 있는 단체가 공수처밖에 없어요. 검사들은 지네끼리 제 식구 감싸기 하면 끝났지만 공수처가 생기는 순간 검사들도 잡아다가 족칠 수 있는 그런 공수처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오늘 인터뷰 나중에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으면 오늘 권순표의 뭐 하이킥인가요?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늘 그 당시에 이 공수처장이었던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민적 비난을 받으면서 조기 철수했지만, 그때 윤석열이가 얼마나 진짜로 그 불상사를 일으키려고 했고 의도적에 그 의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더 신중하게 했다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보면서 제가 참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공수처는 뭐 양날의 검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뭐든지 권력을 견제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검찰도 권력을 견제 받아야 되고, 사실 지규현 같은 애들을 누가 잡습니까? 안 그래요? 공수처는 언제든지 지규현 잘못한 거 있으면 지규현 압수수색하고 지규현 바로 잡아다가 족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낸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물수처 비판도 하고 많이 했지만 공수처가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없었다 그러면 제가 보면 박세현 고검도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박세현 고검이 공수처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척이라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공수처가 없다 그러면 경찰은 애시당초 어떤 영장 청구권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란 수괴들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공수처가 움직였기 때문에 검찰 고검이 검찰 특수단이 움직일 수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수사하는 척이라도 해서 지금의 어떤 내란 수괴의 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 잡아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수처가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공수처가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인터뷰였으니까 혹시나 안 본 분들 있으면, 안 들으신 분들 있으면 오동훈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예, 오늘 청문회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청문회 이틀째였죠. 예, 오늘 국회에서 5명의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한성숙 중소기업부 벤처기업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이렇게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 얘기를 안 할게요. 왜 그러냐면 오늘 청문회가 이틀 차인데도 아직도 강선우, 그리고 내일 사실상 하이라이트인 이진숙 인사청문회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다뤘듯이 강선우 후보자가 지금 사면초가예요. 왜 사면초가고 대통령실이 고심에 빠졌냐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취재한 내용이나 대통령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때 장관 형편없는 인간들 보면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저는 사실 강선우, 이진숙 2명이 버티기가 힘들 거라고 보는 게, 이게 굉장히 프레임이 나쁜 거예요. 그 이유가, 차라리 여러분들 강선우에게 논문 표절이 씌어지고 이진숙에게 만약에 갑질 논란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이진숙을 포기하면 돼요. 왜 그러면 사람들 사회적 관심이 갑질이 더 나쁜 죄거든요. 우리 사회의 통념상 갑질은 용서할 수 없는 사회 통념이 돼버렸고, 논문 표절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국무위원들이나 장관 후보자 하도 우리가 단골처럼 듣던 문제라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논문 표절은 뭐 언제 오늘이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나와요. 이 갑질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프레임이에요. 거기에 일단은 걸려들었고, 먼저 왜 사실 이게 처음에는 민주당 지도부나 대통령실에서는 밀어붙이려고 했어요.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분명히 인사청문회, 강선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잖아요. 그럼 사실 오늘 인사청문회에 나왔던 사람들의 어떤 그 후보자들의 논란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민주당 내부 문제예요. 사회적 분노를 떠나서 이게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이라고 하면서 비토하고 있는 세력이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당직자들이에요. 보좌진들과 당직자들이에요. 거기서 굉장히 문제가 그게 심한 거예요. 지금 SBS에다가 지금 이 보좌관 출신이 갖다 줬어요. 갖다 줘서 언론사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언론사는 먼저 다 터뜨리지 않아요. 100%. 먼저 어느 정도 갑질 의혹 이러면서 딱 터뜨려요. 그러면 청문회를 보고 의혹을 해명을 하잖아요. 그 해명에 대한 또 반박을 해요. 이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게 가장 오늘 이슈가 됐냐면, 강선우 후보자가 어제 웬만한 거는 다 의혹이 해명된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즉 강선우 후보자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치킨을 어젯밤에 먹던 것을 차에서 먹던가 뭐 가져가서 먹으려고 차에 갖다 놨다. 그런데 모르고 깜빡 잊고 차에 놓고 내렸다. 이런 식으로 의혹을 해명했는데, 이게 지역 사무실에 버려줘야 하는 문자가 공개가 이미 갖고 있던 거예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그 의혹 해명 자체가 거짓이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추가로 이게 한 3개월치의 메시지가 있대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SBS가 그 보좌관과 강선우 의원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3개월치를 갖고 있대요. 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지역 사무실에 가져다 버려줘요 이런 말들을, 이게 사실 국민들이 볼 땐 이게 사실 여러분들 내 강선우 의원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의원들 중에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응? 그리고 더욱더 문제가 뭐냐면 그 비대 문제 있었죠. 그 비대 문제를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비대가 터져갖고 물바다가 일었다. 그래서 지역 보좌관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다. 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우리 집 비대가 터져갖고 물이 새면 그걸 보좌관한테 전화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쵸? 그 제품을 산 어떤 그 회사에다가 전화한다든가, 저는 그건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응? 그리고 아니 무조건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예전부터 좀 솔직히 민주당 안에서 이런 강선우 의원뿐만 아니라 국힘당이나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전반적인 어떤 그 보좌관들을 사실 하인 부르듯이 하는 몇몇 의원들 다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의원들이 보좌관을 어떻게 보면 종노릇 시킨 이런 얘기들이 예전부터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그냥 국회의원 보좌관이 하도 많다 보니까 대부분 자기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일을 시킨다던가 그런 일상적이었어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밖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냐면 저는 강선우 의원의 이번 기회로 국힘당 애들이 지금 더 바빠졌대요. 그 이유는 자기가 찝찝한 과거의 보좌관들에게 전화를 해갖고 달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를 해야 되냐면 제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이거는 10여 년 전부터 오래된 악행이었어요. 그 이유가 보좌관을 마음대로 자르고 이거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게 국회의원 마음이에요. 국회의원 마음이에요. 진짜 국회의원이 한 달 쓰고 야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러면 끝이에요. 구구당은 더 심하다는 소리도 많고 그게 그래서 제가 보면 저는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을 국회에서 뽑아갖고 의원실에 배당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300명의 보좌관이다 그러면 2700명을 총괄로 뽑은 다음에 국회에서 배당을 시켜갖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그 안정적인 직장이 되는 거지. 이 보좌관들이 의원에게 찍히면 내일 잘릴지 모르다 보니까 벌벌벌 떨어요. 사실 제가 강선우 의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더 갑질 더 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정직 공무원이고 일은 힘들지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보좌관이 어떤 특혜가 있냐면요. 뭐 9급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9급 공무원 시험 얼마나 힘들어요. 9급으로 만약에 들어가요. 딱 들어가자 몇 급이냐도 국회의원 마음이에요. 뭐 어떤 내가 이 사람을 6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6급이에요. 5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5급이에요. 그리고 최고 호봉을 받아요. 만약에 9급 보좌관으로 들어갔어요. 비서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9급의 최고 호봉을 받아요. 7급으로 들어갔어요. 7급의 최고 호봉을 받아요.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자기 의원실에서 물론 손발 맞춰서 일하는 사람들을 뽑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거는 대대적으로 국회에서 뽑아갖고 의원실에 배정한 뭐 뺑뺑이로 돌리든가 그래서 국회가 이거를 해야지 손발이 맞고 검증도 국회 사무총장 사무처에서 하고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심각한 게 민주당 지도부에 이번에 강선우 의원 보좌진들만 들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민주당 보좌진 이게 사실 여러분들 좀 민주당 안에서 오랫동안 강선우 말고도 몇몇이 있어요. 늘 귀에 들리는 게 몇몇이 있어요. 여러분들 국회의원 보좌관들 비서관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뭐 겉으로는 양복 입고 다니고 좋은 것 같죠. 주말도 없습니다. 국정감사 시기에는요 집에도 못 들어가요. 정말 개같이 일해요. 제가 아는데 정말 개같이 일하고 몇몇 의원들 뿐만 아니라 유명해요. 몇몇 의원들은
그래갖고 어디 의원실에서 근데 마지못해 국회의원 보좌관을 가는 게 이 별정직 공무원은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면요 연금이 나와요. 4급을 보좌관이라고 5급부터는 비서관이라고 해요. 4급만 보좌관이라고 하고 5급부터는 비서관이라고 하거든요. 10년만 참자라고 일을 해요. 그럼 10년을 참으려면 최소 3명의 국회의원들을 모셔야 돼요. 잘리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아요. 그냥 사소한 거.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 보면 평범한 사람도 갑자기 국회의원들 가면 거만해지고 사람들이 이상해지죠. 생각해보세요. 어디 가면 차 딱 대기하고 있죠. 자동문 열리죠. 타면요. 어디 가죠. 갔다 오면 여러분들 국회의원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요. 보좌관 한 명이랑 보좌관 3명만 보좌관 한 명이랑 비서관 2명만 잘 뽑아놓으면요. 그거 써주는 대로 읽고 의정활동하면 되고 법안도 다 발의하고요. 이게 왜 그러면 안 고쳐지냐? 국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검찰 개혁보다 제일 힘든 게 국회 개혁이에요. 정치 개혁이에요. 그리고 강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좀 저는 어떻게 솔직하게 말은 다 안 할게요. 2016년도에 어떻게 민주당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좀 말은 많았어요. 그때 민주당 당직자로 들어왔었어요. 당직자로 들어왔다가 여러분들 민주당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죠. 뭐 국장, 여성국장, 무슨 뭐 언론국장 이런 민주당 당직자들 중에서도 계급이 있거든요. 여기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비례대표 나가거나 지역구를 하면서 정치에 등용 입문을 하는 건데 갑자기 강선우라는 사람이 2016년도에 딱 들어와서 당직자로 누군가에 의해서 들어온 다음에 갑자기 강서구에 공천을 받았어요. 이때도 말이 많았어요, 좀. 이때도 좀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다 이게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들고 나와서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강선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처리해달라고 하면서 김병기 의원님을 찾아갔어요. 원내대표를. 지금 그래서 당 지도부 면담을 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게 물론 여러분들 그 보좌관이 100%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의원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다 보니까 나름 어떤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나 참을 수도 있는 거였지만 뭐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맞아요. 뭐가 있냐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중에 가장 나쁜 점이 우리 우리 의원실에서 이제 잘랐어요. 자르면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당장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실업자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 의원실 빈자리 있나 알아봐요. 왜 그러면 국회에 대나무 숲이라 그래갖고 보좌진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나름 의원실 동료들이 있잖아요. 어디 의원실에 있는 누구 다 동료들이 있어요. 서로 쟤 되게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애다라고 하면 어디 보좌관실에 자리 비었더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좀 의원님이랑 뭐 헤어질 때도 좀 아름답게 헤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좀 안 좋게 헤어지면 만약에 내가 어디에 어플라이를 해갖고 그 의원실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못 들어가요. 사실 한번 찍히면 재취업이 힘들어요. 재취업이 힘들어요. 이게 강선우 의원님이 한 일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국회에서 모종의 국회의원들이 자기 특권을 누리면서 내 눈에 밖에 난 놈이 딴 의원실 가갖고 일하는 걸 못 본다 그래갖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찍히면 그 사람이 민주당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국회의원 보좌관들요 진짜 힘든 직업이에요.
진짜 정말 이거 진짜 시스템 문제 바꿔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급수를 정하고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임명하고 자르고 이거부터 없애지 않으면 이거 근절되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1대 국회 딱 개원과 동시에 21대 보좌관 공채로 국회 사무처에서 뭐 4급 뭐 900명 5급 뭐 500명 뭐 이런 식으로 6급 몇 명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일괄적으로 뽑은 다음에 민주당 지원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그 성향을 떠나서 민주당에서 일할 어떤 그러니까 의원들이 많으면 그러니까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저는 굉장히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라도 전 절반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또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되면 또 측근들이 또 없어질 수 있잖아. 그래서 9명 중에 적어도 4명은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바꾸긴 힘들면 국회의원 보좌관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은 의원이 직접 뽑을 수 있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회 사무처에다가 나 이 의원실에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그 의원실에서 조정을 해갖고 딴 데랑 이렇게 바꿔주거나 이렇게 좀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대통령실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론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재취업 방해는 장선유 의원뿐만 아니라 대부분 의원실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럼 왜 대통령실에서 계속 여러분들 그 예의주시하냐? 지금 언론에서 터뜨릴 게 더 많대요, 사실. 그 문자가 거의 3개월치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어떤 장관이 되려 그러면 여성과 남성의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등을 해소해야 되는 자리인데 업무에도 맞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14시간이 지났잖아요. 강선우 후보자가 청문회를 한 지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왜 그렇게 나오냐? 거짓 해명 때문에 그래요. 응? 지금 이런 문자가 지금 공개가 되는 바람에 이 거짓말이 더 이제 부풀려지면서 오늘 인사청문회나 그런 것들이 다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응? 이게 이제 아주 맛보기식으로 이제 저쪽에서는 계속 공격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추천했냐 막 이런 얘기들을 늘 하시잖아요. 이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딴 게 아니라 국민추천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국민추천제에서 나왔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인수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여성의 할당량을 좀 맞춰야 되는데 거기서도 고충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정치 분석을 좀 해드려요. 이거 보세요. 이게 나오는 게 SBS 단독인데 뭐 SBS 그걸 다 떨어서 현관 앞에 박스를 놨으니 지역성을 가져다 버려줘요. 이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진은 이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래요 지금.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에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당장 사퇴는 안 돼요. 지금 당장 사퇴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실이 어떤 고민이 있냐면 강선우가 조금 버텨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저는 오로지 민주당이잖아요. 정무적 판단을 해드릴게요. 오히려 버텨줘야 돼요. 왜 버텨줘야 되냐면 강선우가 날아가면 그 다음 타켓이 생겨요. 강선우가 버텨줘야지 딴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응? 지금 강선우가 날리는 순간 국힘당은 화살을 돌립니다. 화살을 돌려서 제2의 다른 사람을 날려요. 그래서 지금은 버텨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통령실에서 국민 여론 추이를 살핀 다음에 지금 날려야 돼요. 응?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왜 강선우 의원이 지금 버텨줘야 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태까지 2000년 이후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생겼는데 단 한 번도 의원이 낙마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낙마를 하면 강선우 의원이 최초로 낙마를 하게 되는데, 강선우 의원은 만약에 여기서 낙마를 하게 되면 단순히 장관 자리만 낙마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지고 출당 조치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강선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왜 사면 초과라 그랬냐면, 이게 국회의원 갑질 논란으로 장관 자리에서 날아가면 결국은 그런 자가 아직도 민주당에 남아갖고 국회의원 짓을 한다라고 하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버텨줘야 돼요. 응? 먼저 여론의 추이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쪽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들고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민주당 안에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가 또 들고 일어나 갖고 지금 문제가 돼가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부담은 되지만 스스로 사퇴를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스스로 사퇴를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지금 만약에 사퇴하는 순간 바로 타겟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다만 저런 건 있어요. 강선우 의원도 여러분들 억울한 면이 있겠죠. 왜 그러냐면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거든요. 워낙, 그러니까 저는 보좌진들도 너무 자기의 권리를 찾지 못해요. 그냥 의원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민주당이 처음에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 더 이상 낙마 없다 라고 어떤 강하게 지도부나 이렇게 감쌌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민주당 안에서 좀 변화의 기류가 있어요. 제가 보면 지금 대통령실이 정리하느냐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는 복잡해요. 그냥 곧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후보자 검증이 계속 이어지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낙마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 참모진의 사태와 장관 사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 좀 버티기는 힘들 것이다, 끝까지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밖에 나가서 내가 추천한 게 아니다, 그 국민 추천제에 의해서 올라왔고 여성 할당제를 채우기가 무지 힘들고 좋은 여성 인재를 찾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어느 정도 국민 여론을 좀 살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진숙이에요. 이진숙 내일 제가 보면 인사청문회거든요. 이진숙은 그냥 스스로가 저는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이진숙은 그냥 내일 청문회 하기 전에 포기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처음에는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강선우 의혹은 털고 돌파하려고 그랬어요. 현직 의원이고 불패고, 그래서 강선우 의원 문제는 현직이고 돌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대신 이진숙을 좀 희생양을 삼으려고 했어요. 이진숙 내지고 강선우 지키는 그런 전략을 좀 가려고 했는데, 이게 사안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강선우가 오히려 논문 표절이고 이진숙이 갑질이었으면 이 이론이 참 맞는데, 강선우가 갑질에 걸리고 이진숙이 논문 표절에 걸려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강선우도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아까 저 국민 법감정상 갑질에 대한 굉장한
재벌들의 갑질도 국민적 비판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대통령실에서 난감한 거예요. 응? 그래서 현재 어쨌든 강선우 의원은 납작 엎드리고 사과를 연일 하고 있는데 어떤 지금 뭐 SNS에서 이제 민주당 보좌진 협회나 이런 쪽에서 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오늘 내일이 더 시끄러울 거예요. 왜 그러면 거짓 해명 논란이 더 시끄러워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심각해지는 건 이제 재취업 방해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니까 하여튼 더 많은 자료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갖고 강선우 의원이랑 이진숙은 제가 보면 정교조에서도 반대를 해요. 정교조 그 다음에 논문 표절 물론 자녀가 해외 유학 가는 거는 죄가 아니지만 적어도 교육부 장관 자녀가 해외 유학 가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건. 그리고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바로바로 하지 말고 다 청문회가 끝나고 저는 스스로들이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중도에 이렇게 사퇴를 하거나 그러면 다른 청문회에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 다른 인사청문회들이 끝난 다음에 국힘당은 그래도 2명 낙마시켰다라고 하면서 저것들도 이제 할 건 없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또 오늘 여러분들 보셔도 하루 종일 강선우 얘기로 이진숙 얘기로 인사청문회가 뒤덮었고 오늘 있었던 뭐 그 안규백 의원님이나 그 다른 5명의 장관 후보자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장 사퇴하면 안 된다. 일단은 다른 청문회들도 지켜보고 여론에 예의주시를 하고 강선우 의원은 좀 예의주시하고 민주당 보좌진들이나 어떤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만약에 좀 잘 풀리는 해결 방법이 오면 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가도 상관이 없지만 좀 여론이 안 좋다. 그리고 민주당 내의 기류도 심각하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하는데 이렇게 갑질 의혹이 나니까 이 철학의 부재나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제가 취재한 썰인데 강선우 의원님이 윗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잘한대. 윗사람들한테 그렇게 잘한대. 근데 보좌진들한테는 너무 못한대. 그런 게 왜냐면 저랑 친한 보좌진들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랑 친한 보좌진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엄청 많잖아. 엄청 나랑 친한 보좌진들이 많잖아. 근데 하나같이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좀 실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저는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일단은 버텨라. 일단은 버텨라. 왜 그러면 다음 태켓으로 또 낙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버텨라. 그 다음에 이진숙 같은 경우에 내일 지나면 스스로 백기 들고 나가고 왜 그러면 이진숙보다 괜찮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누가 추천한 국민 추천제에서 어떤 표가 많이 나왔는지 몰라도 하여튼 강선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나중에 거치는 16개 부처의 어떤 인사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좀 우리가 봅시다. 오늘 또 약간의 그 안규백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보는 게 이재명 정부 내 전작권 회수하겠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이거는 좀 섣불러요. 집권 초기부터 어떤 반미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사이가 멀어질 수 있는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원님들이 잘하는 것도 굉장히 의원님들이 국회 그러니까 장관을 하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은 머리 혼자 앞서 나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과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강선우 의원님 참 좋은 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실망을 했을 것 같아. 정말 이게 뭐 국힘당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보좌진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번에 내란 때 몸 던져서 막던 사람들이잖아. 다 봤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선우 의원님의 장관 후보자로서 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논란이 되는 것도 아쉽지만 이번에 내란 때 우리 보좌진 여러분들 정말로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소화기 뿌리면서 계엄군과 맞섰던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 보좌진 협회에서 강선우는 안 된다라고 외칠 정도면 김병기 의원님이나 민주당에서도 좀 생각할 문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실망이 근데 더 좋은 분이 오실 수 있겠죠. 근데 진짜 문제는 아까 그거예요. 강선우 의원이 여기서 만약에 스스로 사퇴를 해버리면 민주당에 남아있기도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저쪽에서 장관 자리 끝내면 의원직 유지하는데 가만두겠냐 이거지. 거기서 이제 좀 딜레마가 오는 거지. 저는 사실 이런 얘기 더 많이 알아요. 강선우보다 더 심한 인간들 많아요. 제가 이름을 안 대서 그러지 말만 되면 유명한 인간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힘당 진짜 많습니다. 응? 그냥 강선우는 내가 볼 땐 평균이에요. 평균. 이거 터질 거 터진 거예요. 강선우는 평균 쪽에 속하고 이거 터질 거 터진 겁니다. 보좌진들 꾹꾹 비서진들 꾹꾹 참고 살아요. 응? 그 다음에 좀 화제를 좀 전환해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트럼프가 좀 민망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트럼프가 좀 민망한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가 갑자기 푸틴한테 푸틴 너 우크라이나랑 휴전 안 하면 100% 관세 물릴 거예요 그랬어. 막 우리는 25%만 물려도 난리가 나잖아. 그렇죠? 전 세계는 막 트럼프가 전부 25% 관세 때릴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나잖아. 근데 트럼프가 푸틴한테 너 휴전 안 하면 100% 물릴 거예요. 그랬더니 푸틴이 뭐라는 줄 아세요? 신경 안 써. 신경 안 쓴대. 왜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미국이랑 교육이 없대. 푸틴이 더 웃겨. 신경 안 쓴대. 어차피 우리는 미국이랑 교육을 안 한대. 오히려 미국이 우리한테 맨날 무슨 가스 달라, 자원 달라, 니네가 손해라 이거야. 나 너무 웃겼어 이거. 그래갖고 푸틴의 반응이 더 웃겨. 오히려 미국은 러시아에서 우라늄과 티타늄, 팔라듐을 공급받고 있고 이들의 가격 상승은 우리가 아닌 미국 경제에 가장 먼저 치명타를 입힐 것이다. 왜 그러면 자기네가 들어가는 거 지네가 지네 업자들이 관세 물고 가져가는 거잖아. 그랬더니 오히려 미국의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는 러시아가 너무 웃겨. 푸틴 우리는 너네랑 거래 어차피 없어 무역. 니네가 아쉽지 이렇게 얘기했다. 트럼프가 갑자기 휴전 안 하면 너희들 관세 물린다 그랬더니 그건 뭐냐면 트럼프가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가 러시아가 미국 경제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는 줄 알았나 봐. 몰라서 한 거죠. 그쵸? 내가 보면 트럼프가 러시아가 자기네 미국과의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이 되게 컸는 줄 그런 생각을 하나 봐. 중국인데 사실. 바보입니다. 바보. 그래서 오늘 결론은 대통령실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지금 많은 문제들이 지금 얘기고 있고 내일 아마 이진숙 이제 청문회 나오면 이제 좀 정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진숙까지 지켜보고 상황이 굉장히 악화가 되면 조만간 결단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긴급하게 원내대표와 연락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의외의 뉴스를 좀 하나 뽑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일 금융위원장을 공개 칭찬을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6억 규제 연일 극찬을 해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의 적절한 규제 정책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김위원 이거 뭐냐면, 이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했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인데, 이거 거의 유임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이 금융위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게 대통령을 잘못 만나서 이 사람이 일을 못한 거지, 이재명 대통령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 칭찬을 할 정도면 이 사람 유임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땐. 제가 볼 땐 이 사람은, 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까지 유임시키는 걸 보면 금융위원장도 유임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다음 하여튼 내일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전교조뿐만 아니라 막 여기저기서 의혹 백화점이에요, 이진숙은. 내일 나 같으면 스스로 관둔다. 나 같으면 스스로 대통령께 부담 주기 싫다 그러면서 나 같으면 스스로 관둔다. 내일 나와서 개쪽당하느니.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래요? 저 같으면 내일 나와서 개쪽당하느니, 저 같으면 그냥 스스로 관둔다. 진짜. 그냥 교육계랑 언론계 공공의 적, 이거는 또 저쪽에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우리 민주 진보 쪽에서 욕하는 거야. 막 그런 게들이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왜 그럼 버티냐, 이진숙을 버리는 카드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진숙이 버리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진숙한테 그래도 나와서 해명하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버리는 카드가 그래도 좀 버텨줘야 되잖아요. 이진숙이가 좀 버티면 강선호는 살릴 수도 있잖아. 좀 그런 카드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둘 다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국힘당 오늘 재밌는 얘기 좀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앞으로 방송 때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날 우리가 특검이 3개잖아요. 오늘의 MVP 특검은, 오늘은 김건희 특검입니다. 오늘 MVP는 김건희 특검, 어제는 뭐 내란 특검, 최혜병 특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오늘의 특검 어디가 제일 잘했나. 오늘 사실 내란 특검도 잘했어요. 김건희 특검이 오늘은 왜 좀 빛을 더 빛났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뉴스에서 잘 보셨듯이 김건희 집사 김혜성을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여권이 3일 남았대요. 3일. 그 베트남 비자가 90일짜리인데 3일 나온 것을 여권을 무효화시킨 거예요. 여권을 무효화시켰다는 것은 현지에서 몰래 여기서 수사관들이 가갖고 잡아오는 거일 수도 있죠. 여권이 무효됐으니까 초강수를 뒀고요. 그 다음에 오늘 김건희 특검을 제가 또 3특검 중에 1위를 뽑은 거는 양평고속도로 압수수색 하루 만에 관계자들 줄 소환하고 있습니다. 연락 빨라요. 줄줄이 그 당시에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양평 뭐 관계자들, 공무원들 줄줄이 다 소환하고 있어요. 왜 노선 바꿨냐 뭐 해부터 엄청 빨라요. 왜 또 김건희 특검으로 내가 오늘 1위를 뽑았냐. 건진법사 공천 청탁 의혹 강제 수사를 착수해갖고 박창욱 경북도의원 주거지도 압수수색하고 다 나와요 지금. 지금 탈탈 다 털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좀 아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누구를 좀 압수수색을 했냐면 이
건진법사의 처남, 이 건진법사의 처남도 지금 압수수색을 했어요. 전씨 처남의 전 휴대전화 2개를 확보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건진법사 처남이 어떤 짓거리를 하고 다녔냐면, 제가 이명수 기자랑 룸사롱 가서 취재를 하려고 그랬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혼자 간 적이 있는데, 그 찰리라고 하는 놈인데, 얘가 거의 룸사롱에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거의 억대의 술값을 내지 않으면서 얘가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대요. 아니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외상술은 기본이고, 얘가 그 룸사롱에 데리고 와갖고 술 먹는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술 먹었다는 거죠. 이 건진법사가 의 처남이. 근데 이 처남은 뭘 믿고 했을까? 그래서 휴대전화 2개도 압수했다. 그러니까 특검이 방향성을 잘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진법사가 자기의 어떤 그 인맥을 이용해서 군의원, 도의원 막 이런 사람들한테 1억 원을 삥 뜯고 공천을 막 이런 것들을 해서 오늘,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금 인사청문회 기간이지만 눈만 뜨면 매일 압수수색에 줄 소환에 영장 청구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3특검이 없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언론은 이진숙, 강선우만 떠들고 있을 거예요. 근데 특검이 하나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다 보니까 오늘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압수수색 줄줄이 소환, 또 김건희 특검은 김여성 체포영장 헤어드 피, 윤석열 특검, 그러니까 내란 특검은 또 윤석열 구치소. 오늘 구치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응? 지금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여러분들 윤석열 안 나오고 버틸 거라고 했죠. 이거 뭘 해야 되냐면요, 교정본부장 있죠. 이 서울구치소 교정본부장 새끼를 구속시켜야 돼요. 직무유기로. 이 서울구치소 교정본부장을 윤석열이가 임명한 놈이에요. 교정본부장이라고 하는데 서울구치소 교정본부장이 윤석열이가 임명한 놈이에요. 그치, 그 구치소장이 윤석열이가 임명한 놈이죠. 다 윤석열이 임명하다 보니까 이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네가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 대박이에요. 윤석열 인치 지휘 이행 안 한 구치소 공무원들 오늘 조사 빨라요. 바로 잡아왔어요. 구치소장 뿐만 아니라 서울구치소장에게 금일 15일 2시 오후 윤 대통령을 공문을 보냈는데 교정 담당 공무원이 지시하지 않았다. 바로바로 오늘 데려다가 조사했대요. 지금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는 윤석열에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그냥 구속영장이잖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된 상태지 체포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조은석 특검이 수가 높잖아요. 2가지 방법이 있대요. 구속영장을 청구해갖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인체를 끌고 나올 수가 있대요. 구속영장, 그러니까 체포영장, 잘못했다. 체포영장을 신청을 해야 되니까 조은석 특검이 체포영장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특검이 가서 못 끌고 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교정본부에서 데리고 오는 거지만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면 검찰 수사관들이 끌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 수사관들이 가갖고 끌고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 계속 특검이 친해가 가서 왜 안 잡지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윤석열은 구속영장에 의해서 발부가 돼서 갇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특검이 직접적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건 없대요.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윤석열을 체포해서 끌고 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구속기간이 1차 10일, 2차 최장 20일이잖아요. 아마 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많아요. 뭐하러 여러분들 윤석열과 몸싸움을 벌이고 인권 침해니 그런 뭐 논란에 빠질 필요가 없잖아. 윤석열이랑 윤석열 변호인단이 노리는 게 그거거든. 강제 구인, 전직 대통령을 인권 침해를 했다 이런 걸로 물타기 해갖고 뭐 여기저기서 또 검찰에 고발하게 한 다음에 오히려 검찰이 특검을 수사하는 이런 형태를 가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어차피 바로 출석 안 하고 출석해봐야 저거 불 것 같지도 않잖아. 제가 볼 때는 바로 구속 중에 재판에 넘겨 기소를 해갖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걸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재판에 넘겨갖고 사형 때려버리는가 무기징역 때려버리는 게 낫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조은석 특검은 절대 쟤네들한테 끌려가지 않아요. 그런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또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갑자기 저는요 뉴스를 보는데 김민기 전 의원님이 현재 국회 사무총장이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김민기 전 의원님이 국회 사무총장인데 오늘 내란 특검에 출석을 했어. 내란 특검에 출석을 했어. 김민기도 뭐 관련돼 있나?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딱 했더니 와 조은석 특검 진짜 꼼꼼해. 불법 계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피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때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에 있었는데 그때 계엄군이나 그 국회가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 정확히 설명을 하라라고 오늘 특검이 꼼꼼하게 피해자도 부르는 거죠. 피의자는 윤석열이지만 피해자도 불러서 이번에 근데 이분 우리 김민기 전 의원이 얘기하는 게 참 멋있어요. 사무총장으로서 당시 계엄군들에게 내 명령 없이는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다. 계엄군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 국회 사무총장이 나와서 여기는 국회고 내 명령 없이는 군인들은 단 한 명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계엄군들이 창문을 깨고 들어온 것은 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이 점을 강조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입법부가 비상계엄군에게 침탈됐던 내용을 소상히 얘기할 것이고 피해 상황 그 당시에 국회 사무처 직원이 10명 정도 다쳤고 재물 피해 어떤 물질적 피해가 6,600만 원 상당의 물질적 피해가 됐고 그 이후 정신적 고통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상해 이런 피해가 늘어났던 직원이 48명으로 확인됐고 그래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특검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더 있다. 뭐냐? 바로 국회 폐쇄회로 공개되지 않은 폐쇄회로 CCTV가 있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계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국회 폐쇄회로 CCTV가 있잖아. 그거 다 녹화가 돼 있었는데 우리는 일부만 공개된 거를 알잖아. 그거를 다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꼼꼼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있었다. 그래서 오늘 MVP는 그래도 양평고속도로 주소환 압수수색 거기에 김예성이 출국금지 그러니까 여권 무효화 그 다음에 건진법사 압수수색 막 법당 압수수색 오늘의 MVP는 김건희 특검에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보면 앞으로 김건희 특검이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3특검 중에서 MVP는 김건희 특검이 가장 많이 받을 가망성이 높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특검 출발된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죠? 그쵸? 특검 되게 오래된 것 같죠? 7월 2일 날 시작했어요.
모든 전문가들이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특검의 수사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빠르다. 특검의 의혹이 너무너무 좋고, 이제 7월 2일 날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보름도 안 됐어요. 보름도 안 됐는데 벌써 대부분 다 영장 청구 윤석열 잡아들였고, 벌써 내란 특검은 김건희부터 해갖고 저쪽 다 지금 압수수색부터 다 하고, 아직도 150일 남았어요. 아직도 3달이 남았어요. 최장 내란 특검은 170일까지고 나머지는 아직도 3달 가까이, 3달이 뭐야? 3, 5, 15, 150일 4달 이상이 남았어요. 스피드가 엄청납니다. 하여튼 오늘 박수 쳐주고 싶어요. 오늘은 MVP는 다 잘했지만 김건희 특검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우리 야, 오늘 잠깐 1부는 여기까지만 하고 2부 진짜 대단한 내란정당 국힘, 이 와중에 어게인윤 전환길에게 갈 길을 묻다. 미친 거죠. 이어서 야당복 있는 이재명 대통령, 야당복 없는 국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국민의 잣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대단하죠. 전 내란정당, 아까 어떤 분이 모스탄 얘기를 했는데, 이 모스탄은 진짜 이거는 추방시켜야 됩니다. 이게 국적이 다르다 보니까 국내법을 적용해 갖고 이놈을 허위사실 유포 이걸로 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추방시켜야 돼요. 이거 인간이 아니에요. 이 미국인 모스탄이라고 돼 있는데 얘 본명은 단연명이에요. 본명은 단연명인데 이놈이 14일 날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는데, 입국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서울시 강연, 이거 서울시에서 초청을 했어요. 북한 인권포럼 기조 강연장으로 오세바리가 이거 초청한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오세바리가 모스탄이라는 이놈을 오세바리가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뒤늦게 이게 여론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취소를 했어요. 그러다가 서울대에서 강연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대에서도 어떤 대관을 취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연단에 올라가서 떠들었는데, 왜 얘를 그렇게 극우들이 여러분들 떠받치는 줄 아세요? 이 단연명이라는 모스탄이라는 놈을 왜 그들이 이렇게 신봉을 하냐면요, 얘가 트럼프 1기 때 행정부에서 차관 복급 외교관을 지냈어요. 트럼프 정부에서 차관 복급의 외교관을 지냈다 보니까 마치 트럼프가 모스탄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도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굉장히 열광을 하는 건데, 마치 트럼프의 특사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표현을 하는 건데, 이놈은 왜 추방을 해야 되냐면 6.3 이번에 있었던 대선은 부정선거였고 중국이 개입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 여성을 성폭행을 해서 성폭행을 하고 살해를 했대요. 이 인간입니까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폭행을 하고 한 여성을 살해를 해서 그래서 교도소를 가서 수감됐기 때문에 중학교를 못 갔다,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놈이에요. 윤석열 내란 계엄을 옹호하고 어떤 자신에 대한 협박은 트럼프에 대한 협박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마치 트럼프의 특사인 양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 이놈이 극진하게 환대한 데가 바로 세이브 코리아입니다. 저는 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뻔히 아는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게 바로 윤석열 지지층들의 수준인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보셔도 윤석열 지지층들의 수준이 일단 가짜뉴스나 퍼뜨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이런 놈들의 열광을 하고, 이게 국힘당 지지층들의 수준인 거예요. 이런 애들은 바로 추방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윤상현이가 여러분들 여의도 국회 박물관에서 긴급 토론회를 했는데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라는 거였습니다.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윤어게인이에요. 윤어게인. 정신 못 차린 거죠. 지금 3특검이 가동되고 있는데 윤어게인 발대식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응?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땡큐야. 응?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다시 윤어게인을 외치는데, 거기에 연사가 연일 전환길한테 앞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나가야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응? 그쵸? 윤상현이는 왜 계속 전환길 극우들을 모으게 해갖고 윤어게인을 외치냐? 얘 진짜 구속 대상이거든요. 김건희 특검에도 윤상현이 휴대폰 압수수색했는데 비밀번호 안 풀어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응? 지 살라고 또다시 윤어게인 외치면서 자기 정치 탄압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김건희가 공천 개입을 하고 윤석열이가 공천에 개입했을 때 얘 공천 심사위원장이었잖아. 얘네 표정 보세요. 윤어게인 하는데 이렇게 많은 원내대표라는 인간들이랑 이렇게 많이 와서 여기 앉아 정점식이부터 해갖고 국힘당 지도부가 다 출동합니다. 응? 부정선거론자 전환길에게 갈 길을 묻는 극우정당 자기네들이 인증해 주는 거예요. 응? 한쪽에서는 혁신한다고 떠드는데 한쪽에서 송원석이랑 국힘당 지도부는 전환길에게 갈 길을 묻고 있고, 전환길에게 갈 길을 물으면 뻔하죠. 나락, 지옥. 응? 첫날은 윤상현, 오늘은 장동혁, 이틀 연속으로 연사가 전환길입니다. 응? 혁신이는 윤석열과 단절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떠드는데 한쪽에서는 친윤 뭉치기, 윤어게인, 뭐 내란 다시 일으키자는 거야? 그래놓고 전환길 나와서 한다는 얘기, 윤석열을 출당시켰기 때문에 대선을 패배했다, 부정선거였다, 공론화해야 된다. 미친놈이죠. 그리고 한동훈을 연일 비판하면서 탄핵의 원흉을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들, 저는 아무리 국힘당 극우 지지자들이라도 재산 75억 있는 애한테 영치금 왜 보냅니까? 응? 그 얘기 들으셨어요? 김건희가,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셨죠? 윤석열 변호사들이 전부 김건희로 이동했다는 얘기 들으신 분 있죠? 윤석열 변호사들이 전부 김건희한테 이동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변호사비 아끼려고 하는 거래요. 어차피 아저씨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야. 나라도 살아야지. 저쪽 변호사들한테 이미 준 돈 있잖아요. 윤석열 변호 포기하고 이쪽으로 오라 그래갖고, 아저씨는 변호사비도 아까워. 변호사비가 아까워서 일로 다 이동시켰대요. 진짜로. 아저씨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까 내가 밖에 있어야지 아저씨를 살릴 수 있어, 이렇게 떠든다는 거예요. 제 썰에 의하면 들려오는 소리가, 김건희의 주장이 아저씨 내가 밖에 있어야지 아저씨를 내가 살릴 수가 있어, 이런데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럼 나는 뭐 이제 뭘 수사를 받거나 이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 나간대요. 진짜로. 그래서 안 나간대요. 그래서 지금 한간에 들리는 소리가
윤석열이가 그렇게 재판만 가면 많이 얘기하고 떠들드는데 왜 이번에 재판을 안 나가냐?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아저씨 그냥 나중에 정권 교체되면 사면될 거니까 그거 기대한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한심한 게 여태까지 우리가 연예인 걱정하는 거라 그랬잖아. 연예인 누구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연예인 걱정하고 연예인한테 막 금부치 보내고 막 그런 뭐 트로트 가수들한테 금목걸이부터 해갖고 막 아줌마들 난리 났잖아. 연예인 걱정하고 밥 못 먹었을까봐 걱정하고. 지금 그 연예인 걱정하는 것보다 더 한심한 게 재산 75억 그것도 공식적으로 75억이 있는 건데 빼돌린 돈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김건희가 주가 조작 해쳐먹고 얘한테 영치금 보내달라고 하는 전환길이나 김계리나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얘네들 이 와중에 친한이랑 권영세랑 싸운 거 얘기 들었죠? 김종혁이가 한덕수 때문에 160억 날렸냐라고 따지니까 권영세가 바로 친한계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한덕수로 정해져 있어갖고 니네 벌써 차량에 한덕수, 잠바에 모든 옷에 한덕수로 다 표시하고 있다가 갑자기 니네 이거 바뀌어갖고 돈 160억 날렸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거 사실이냐 물었더니 허위사실이다 라고 하면서 지네끼리 싸우고 있어요. 고소고발한다고. 이거 여러분 사진 보세요.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대통령 선거 부산 선거대책위에 2번은 있지만 이름이 없잖아. 이미 한덕수를 다 새겨놨었는데 다 치우고 급하게 2번 찍어놓은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들 지금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질문한 걸 가지고 너 고발 진짜 당무감사 해야 된다. 160억 날렸다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온다. 비대위원장으로 그 당시에 권영세 너 대답해라 라고 했더니 너 고발. 얘네들 이런 정당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이런 정당을 보면서 민주당이나 우리 이재명 정부가 너무너무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저런 정당이 야당이라는 게 얼마나 슬픕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국힘당이 없어지고 민주당이 보수의 가치를 갖고 다시 정상적인 자리를 잡아야만 영원히 저 정당은 없어져야지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여튼 국민들은 참 불행이에요. 우리가 국힘당 망해가고 국힘당 작살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통쾌한 것도 있지만 저딴 인간들이 제1야당이라는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좀 얘기할게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타파미터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 정청래를 응원하든 박찬대를 응원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 정청래를 응원하면서 박찬대를 욕하는 글들은 삭제를 할 거예요. 박찬대를 응원하면서 정청래를 욕하는 글들은 삭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시사타파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가면요, 마지막으로 타파미터 차기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로 적합한 사람은 하고 여기에 지금 일정을 쭉 올려놨습니다. 투표 일정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고 더 이상 조사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7시간 전에 올렸는데 지금 거의 한 10,000명이 투표를 했는데 지금 75대 25로 나오고 있어서 지난번에는 80대 20이었거든요. 박찬대 의원님이 좀 많이 분발을 하셔갖고 지금 한 5% 정도 지난번 여론조사보다는 간극이 좁혀졌습니다. 지난번
지난번보다는 지난번에 80대 20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박찬대 의원님이 한 5% 정도 저기 타파 미터에서는 올라갔습니다. 혹시 투표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박찬대 의원님도 좋고 정청래 의원님도 좋고 가갖고 투표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1년짜리 당대표 선거가 조금 과열됐죠. 이거는 신종 똥파리들의 등장입니다. 신종 똥파리들 갈라치기들이 등장인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때 현상이랑 똑같죠.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면서 정권을 만들었더니 지네가 문재인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문파라는 조직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똥파리라고 했죠. 지금 정청래를 욕하고 지금 갈라치기라는 인간들이 바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자마자 자기네들이 이재명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재명을 지킬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신종 똥파리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용어를 여기저기서 정청래를 욕하고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는 인간들을 신종 똥파리라고 여러분들이 낙인을 찍어 주십시오. 이놈들은 민주당 여러분들 정청래가 무슨 똥파리입니까? 박찬대가 무슨 나쁜 놈입니까? 응? 얼마나 둘 다 훌륭한 분이에요. 저런 민주당의 축제가 돼야 되는 전당대회에 정청래를 악마화하고 마치 박찬대를 뽑아야만 이재명 정부가 살 것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지지자들을 갈라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정청래 의원님이 박찬대 의원님에게 지더라도 그러면 정청래 의원님을 응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박찬대를 곱게 보겠냐고. 그 자체가 분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 자체가 분열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정청래를 악마화 시켰는데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박찬대를 응원했던 사람들이 정청래 의원님을 응원하겠냐고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박찬대를 응원한다 그러면서 정청래를 악마화 시키고, 이런 신종 똥파리들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결국은 그런 똥파리들과 싸워갖고 물리친 게 접니다. 유비스와 당당하게 맞짱 뜨고, 그 젠틀제인이랑 맞짱 뜨고 접니다. 그쵸? 여러분들만큼은 제발 제가 부탁드릴게요. 저런 신종 똥파리들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진짜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가 손을 맞추면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등에 칼을 꼽는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죠. 박찬대가 됐든 정청래가 됐든 누구랑 손을 잡아도 민주당이 강한 민주당 이어갈 거잖아요. 왜 정청래가 되면 이재명이 어려워지고 박찬대가 되면 이재명은 괜찮아져,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에 휩쓸려 갖고 왜 당원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얘기한 거 여러분들 다 나중에 현실화돼요. 얘네들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기네들이 이재명 만들었다고 떠들 놈들이에요. 자기네들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었다고 여기저기서 떠들고 다닐 놈들이에요. 자기네들만이 이재명을 지킨다 그러면서 떠들고 다닐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이 나중에 다 배신하는 놈들이에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누누이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그쵸? 당연히 친노가 친문되고 친문이 친명되는 이 거룩한 민주당의 계보를 잇는 그런 지지자들이 진정한 민주당의 지지자들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무사하게 성공한 대통령으로 마치면 또 다른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민주당 후보에게 몰빵을 하는 게 우리 민주시민들이 가져야 될 저는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쟤네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 전부 민주당에다가 저주를 품고 나갈 놈들입니다. 제 말 맞죠, 여러분들? 쟤네들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 다음 대통령 지지 안 한다 그러면서 과거에 여러분들 문파 새끼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변절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윤석열 지지 선언하고 도망가는 거 봤죠? 그쵸? 제 말 기억해요? 이게 진짜예요.
저렇게 지네가 이재명 만들었다 그러고 지네가 이재명 지킨다고 하는 놈들이요.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집권 말기에요. 다음 대통령 후보가 지네 마음에 안 들면요. 똑같이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네들이 지켰기 때문에 다음은 자기네들은 국힘당 지지 선언하고 나갈 놈들이에요. 왜? 쟤네들은 애초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이용해서 코인팔이하고 지네가 마치 뭐가 되는 양 그런 듣보잡 하바리 새끼들이니까. 신종 똥파리다.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세요. 신종 똥파리. 뭐라고 하면 그냥 신종 똥파리라고 여러분들이 쏴잡아 주세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 처음에 일어났던 문파 새끼들. 그 문파가 지금의 신종 똥파리. 똑같은 거예요. 정치는 역사는 반복되고 정치는 반드시 반복돼요. 그런 놈들한테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휘말려갖고 문재인 지지자들끼리 얼마나 소모전을 하면서 싸웠습니까?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나왔어요? 그 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지지 선언하고 날라갔잖아요. 절대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박찬대가 됐든 정청래가 됐든 이재명 대통령과 엇박죄를 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되든 모두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할 사람들 아니에요. 두 분 다 훌륭하신 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상처가 남지 않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16일날 첫 TV 토론에서 격돌이 있습니다. 네, 박찬대 의원님과 정청래 의원님이 오늘 공명선거를 약속하면서 16일날 데일리민주를 통해서 언제죠? 이제 12시가 넘으니까 오늘이네요. 오늘 데일리민주에서 두 분이 오후 2시에 낮 오후 2시에 시사타파에서도 같이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낮 오후 2시에 우리는 여러분들 저희에서 응원하고 싶은 분들 와갖고 아무래도 저희 방은 정청래 의원님 응원이 더 세니까 오후 2시에 박찬대 의원님 대 정청래 의원님의 TV토론 데일리민주 유튜브 채널을 생중계되는 첫 TV토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서 여러분들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딴 데 가서 상처받지 마시고 저희 시사타파 TV에서 여러분들 두 분 다 응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첫 TV 토론 격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제가 요즘 국정 운영을 보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냐면 굉장히 디테일하시죠. 생각보다 꼼꼼하시고 디테일하셔요. 지금 여러분들 7월, 8월, 9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죠? 재난이에요. 재난을 장마가 일어날 수 있고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수해가 발생할 수 있고 침수 가구가 발생할 수 있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참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94년에 성수대교 붕괴한 거랑 1995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한 거예요. 제가 이 재난을 왜 기억을 하냐면요. 잊지 못하냐면 제가 군대 있을 때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성수대교가 무너졌다고 하니까 늘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성수대교가 무너졌다가 황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군대 있을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대요. 그때 여러분들 군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서울 사는 사람들은 다 집에 전화하게 해줬어요. 제가 고향이 서울이니까 혹시나 집에서 어떤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백화점 붕괴에 가족들이나 누가 피해 있나 전화해보라고. 그래서 저는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1994년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 때문에 재난관리법이 제정됐었고 그때 만들어진 게 바로 119예요. 여러분들이 119 되게 오래된 것 같죠? 아니에요. 그때 국민적 충격이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재난관리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119가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로 안일하게 국민 참사에 대응하는 것을 봤죠. 제주항공사 참사, 이태원 참사, 경북 산불, 이때마다 여러분들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떤 참사가 있었죠?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때 대구 지하철 참사가 계기로 그때 2004년에 바로 소방제청이 출범했던 거예요. 바로바로 컨트롤 타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이명박 정부 때 숭례문 화재가 발생하고 이럴 때 정말 조기에 화재 진압을 하면 됐었는데도 완전히 전소가 되는 일들이 발생했고,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 온 국민이 슬픔에 빠진 정말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일이 참사 현장에도 컨트롤 타워가 없었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눈 반 뜨고 와서 구명조끼를 입었다, 이런 개소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 국민안전처에서 다시 소방청,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로 역할을 다시 나눠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관리하는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가 정치도 잘하고 행정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큰 재난이 발생하면 국민들은 정부를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엄벌하겠다, 막을 수 있는 인재를 방치하면 엄벌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여름에 진짜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인재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재난과 자연재해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 정부에서 이런 막을 수 있었던 어떤 인재잖아요. 참사 같은 것들 이재명 대통령은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더욱더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2시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TV토론 델리민주를 통해서 저희 1시 50분부터 여러분들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